안녕하세요.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들 보는데, 와,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2026년, 바로 지금, 이 정신의학 분야에서 대분기라고 부를 만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알던 정신의학의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딱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을 짚어내고 있더라고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뇌회로를 직접 들여다보고 치료하는 정밀정신의학, 그리고 중독을 뇌의 대사 문제로 보는 대사정신의학, 대사정신의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치료 영역에 깊숙이 들어오는 AI 정신건강.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세 가지 흐름을 좀 다 따라가 보면서 이게 합쳐졌을 때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기존의 진단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는 정밀 정신의학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스탠포드 의대에서 나온 6가지 바이오 타입이라는 개념이 있던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요, 대체? 그러니까 기존 정신의학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였냐면요. 우울증이라는 진단명 하나에 너무 다른 상태의 환자들을 다 묶어버렸던 거죠. 그러니 똑같은 약을 처방해도 누구는 효과를 보고 자료를 보면 한 30% 정도는 아예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모두에게 그냥 똑같은 옷을 입히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원 사이즈 피트스 올 접근법의 한계가 명확했던 겁니다. 그런데 스탠퍼드 연구팀이 fMRI, 그러니까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뇌를 직접 들여다봤더니 네.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들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사실은 6가지의 뚜렷한 유형, 바이오 타입으로 나뉜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아니라 아예 뇌 회로,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자체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난 도약이죠. 와, 하드웨어를 직접 본다. 네. 그리고 이 자료가 이 6가지 바이오 타입을 이우경 박사의 증상 철학이라는 틀이랑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아주 절묘해요. 그 부분이요. 저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겪는 특정 증상이 뇌에 어떤 회로가 고장나서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뇌 지도책을 얻게 된 셈입니다. 그럼 그 지도책을 한번 펼쳐보죠. 6가지 유형을 하나씩 볼 텐데요. 아마 들어보시면서 이거 내 얘긴데? 하고는 주변 사람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과거에 갇힌 뇌라는 별명이 붙었네요. 뇌가 계속 공회전하는 생태라고요. 네, 디폴트 모드 바이오 타입입니다. 뇌가 그냥 쉬어야 할 때조차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회로가 너무 과하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과거 생각하고 후회하고. 그렇죠. 끊임없이 과거 실수 곱씹고 막 자기 비판에 빠지고 자료에 나온 표현대로 기억이라는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거죠. 흔히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밀 정신의학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요. 이 유형은 놀랍게도 약물보다 인지행동 치료나 명상 같은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훈련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와, 뇌 회로를 아니까 처음부터 가장 효율적인 치료법을 딱 제시할 수 있게 된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형은 감각이 너무 예민해서 압도당하는 유형, 불안이나 공포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네, 현저성 바이오 타입이라고 불립니다. 이건 뇌의 현저성 네트워크 기능이 떨어진 상태예요. 현저성 네트워크요. 이 네트워크가 우리 몸의 심장박동 같은 내부 감각이나 외부 자극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필터. 네. 근데 이 필터가 고장나니까 그냥 심장이 좀 두근거리는 것까지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하는 위협 신호로 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가슴 두근거림이나 숨막힘 같은 신체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요. 온몸의 경보기가 다 고장나서 울리는 느낌이겠네요. 세 번째 부정적 정서 바이오 타입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공황이랑 직결된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필터가 아니라 경보장치 자체가 오작동하는 경우예요. 뇌의 공포중추인 편도체가 아무 위협도 없는데 투쟁 도피 반응 스위치를 그냥 눌러버리는 겁니다. 뇌가 스스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거죠. 이우경 박사가 이걸
대상이 없는 죽음의 공포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정확한 묘사입니다. 대상이 없는 죽음의 공포. 와, 네 번째 유형은 좀 역설적이에요. 긍정적 정서, 바이오 타입, 보상 회로의 침묵이라고요. 아무것도 못 느낀다니 이게 왜 문제죠? 이게 어쩌면 가장 무서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뇌 보상센터인 복측 선조체가 아예 작동을 멈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즐거움이나 성취감을 못 느끼는 쾌락 불감증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쾌락 불감증.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상태가 심각한 우울증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중독이 자라나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아, 내부에서 보상이 전혀 없으니까 외부에서라도 아주 강력한 자극을 끌어와서 뇌를 억지로 깨우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술, 마약, 도박, 게임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긍정적 정서 바이오 타입은 잠시 후에 다룰 대사 정신의 악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다섯 번째는 주의력 바이오 타입, 초점 상실,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한 상태? 성인 ADHD로 오해받기도 한다고요? 네, 맞아요. 전두, 두정엽, 주의력 네트워크의 연결이 약해진 경우입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대화나 업무를 따라가기 힘들어지죠. 이 유형에서 중요한 건 집중 자체가 어려운 상태라서 대화 기반의 상담 치료 효과가 가장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먼저 약물로 그 안개를 좀 걷어내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주의력을 회복시킨 다음에야 다른 치료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인지 조절 바이오 타입, 브레이크가 파열된 뇌라는 비유가 와, 정말 딱 맞네요. 그렇죠. 네, 강박이나 충동성과 관련이 깊다고요. 네. 억제랑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활성이 뚝 떨어져서 원치 않는 생각이나 행동인지를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하는 유형입니다. 강박장애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 나옵니다. 이 바이오 타입이 기존에 가장 널리 쓰이던 항우울제, SSRI 계열 약물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중요한 발견인데요. 그럼 기존에 SSRI를 처방받고도 효과가 없었던 수많은 강박증 환자들은 어쩌면 계속 잘못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와. 하지만 이제는 이 바이오 타입의 TMS 같은 뇌자극 치료나 다른 계열의 약물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요. 그냥 막연히 약을 바꿔보는 게 아니라 뇌 회로 지도에 근거해서 처음부터 최적의 길을 찾아가는 시대가 열린 거죠. 와, 이 여섯 가지 바이오 타입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그냥 우울증이라고 뭉뚱그려 불렀던 것의 실체가 얼마나 다른지 정말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 아까 그 네 번째 유형, 네. 보상회로가 침묵하는 상태가 중독의 씨앗이 된다는 게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뇌가 스스로 즐거움을 못 만드니까 외부에서 억지로 끌어와야 한다는 거잖아요. 마침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지점에서 대사정신의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대사정신의학은 현대사회 자체를 만성 스트레스와 즉각적인 보상에 너무 길들여진 나머지 도파민 결핍 상태에 빠진 중독 사회로 진단해요. 도파민 결핍 사회. 네, 일상적인 자극으로는 뇌가 더 이상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 텅 빈 느낌? 자료에서는 공허, 더 보이드라고 표현하던데 그 상태를 못 견뎌서 점점 더 강하고 즉각적인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문제의 해결책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뇨나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GLP-1 작용제,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약물이 어떻게 갑자기 알코올, 도박, 쇼핑 중독까지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요. 그 약물이 뇌의 보상 중추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중독 행동을 할 때 막 폭발적으로 나오던 도파민 있죠. 네네. 그 도파민의 급격한 상승을 이렇게 둔화블런팅, 뭉툭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둔화시킨다. 비유하자면 롤러코스터가 수직낙하할 때 그 짜릿함을 그냥 완만한 언덕 내려오는 정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 욕망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게임에서 이겨도 예전 같은 강렬한 쾌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갈망의 고리 자체가 힘을 잃고 끊어지는 원리입니다. 와, 욕망의 볼륨을 강제로 줄여버린다. 효과는 확실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약물로 욕망을 통제한다는 게 인간적인 경험 자체를 바꿔버리는 건 아닐까 해서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치료법이 던지는 가장 심오한 질문입니다. 아, 실제로 연구를 보면 약물 효과는 분명해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과음 빈도가 확 줄어들고요.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삶의 재미가 사라졌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삶의 재미가 사라졌다. 네, 중독이라는 그 가짜 에너지는 제거했는데 그 근본 원인이었던 공허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나쁜 욕망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나 목표를 이루려는 건전한 욕구까지 밋밋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결국 기술이 증상은 해결해줘도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한 답까지 주지는 못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후경 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약물이 뇌를 초기화시켜줄 수는 있지만 그 깨끗해진 바탕화면에 어떤 프로그램을 깔고 어떻게 살지는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는 거죠. 공허를 고요함으로 바꾸는 것. 그건 약물이 해줄 수 없는 영역이군요. 네, 그건 실존적인 노력과 성찰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신의학의 미래 지도가 정말 손에 잡힐 듯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뇌회로를 직접 보고 맞춤 치료를 하는 정밀정신의학, 약물로 중독의 고리를 끊는 대사정신의학,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AI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 같고요. 네, 이 세 가지 흐름은 정신적 고통을 더 이상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측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뇌의 문제로 바라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건 수많은 사람들을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낙인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거죠. 치료자의 역할도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이제는 기술의 도움으로 증상에서 벗어난 환자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도록 이끌어주는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기술이 무엇을 할지 알려준다면 인간 치료사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주는 역할이 되겠죠. 정말 의미심장한 마무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나눠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술이 우리를 증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